안녕하십니까. 박문수라고 합니다. 저는 북한학을 공부했는데, 북한학에서도 이제 정치통일 쪽을 하다 보니까, 특히 이 동아시아의 국제정치, 그리고 이 세계정치에 민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학위 논문을 그 샌프란시스코 체제와 북한이라고 하는 주제로 썼는데, 이 주제하고 인도태평양 전략이 연결돼 있어서 그 둘을 연결시키는 강의를 함께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무엇을 의도하고 있고 또 이것이 우리 한반도 평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하는 것을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알아야 하는 이유를 4가지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 미중 대결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까 라고 하는 그 주요 예측 지표이기 때문에 미중 대결의 전개 방향을 알 수 있는 중요한 그 준거 틀이라고 할까? 그래서 그 준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전략 경쟁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패권 경쟁이 아니고 그 패권 경쟁의 조금 밑에 단계인 전략 대결을 하고 있는 그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점차 그 대만 해협을 기준으로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있죠. 그렇게 보면 이제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는 상태가 그 다음 단계가 되겠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전쟁인데, 과연 이제 전쟁을, 미국과 중국이 전쟁을 할 것이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논쟁이 있습니다. 그, 미국의 강경파들, 또 그 현실주의, 신현실주의자들 중에서도 가장 공세적 현실주의자라고 하는 그 미어샤이머 같은 사람은, 반드시 전쟁을 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패권 국가와 또 2등 국가죠. 그래서 패권 국가가 그 지배하고 있는 그 국제 질서를 변경하고 싶어 하는, 소위 말하면 이제 수정을 원하는 그런 수정주의 국가가 결국은 전쟁을 통해서 새로운 패권 국가로 이제 바뀌어가는 이런 양상으로 전개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은 전쟁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예측하고 있고요. 그러나 지금과 같은 대결을 수십 년 동안 계속할 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 미중 대결이 수십 년에 걸쳐서 이루어진다고 할 때 바로 그 틈바구니에 있는 저희로서는 매우 힘든 상황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동북아 평화와 한반도 평화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다라고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한국이 미국의 세계 전략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예를 들면 지금 대만 해협에 그 외국 그 군함들이 자꾸 지나다니거든요. 그럼 처음에는 미국 군함만 지나다녔어요. 특히 이제 태평양 함대가 이제 그쪽으로 지나갔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영국도 지나갔고, 얼마 전에 네덜란드 것도 지나갔고, 그 다음에 7월인가는 호주 군함도 대만 해협을 지나갔어요. 그럼 그 전에 이 미국은 그 대만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나라들까지 여기 와서 계속 그 대만 해협에 긴장이 고조되어 있는 그 지역을 지나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만약에 그렇게 하다가 분쟁에 돌입하게 되면 저희는 미국과 동맹국가고 또 이렇게 상호 방해 조약을 맺은 나라들은 이쪽에 공격을 당하거나 전쟁에 돌입하게 되면 그쪽 편에 서서 또 전쟁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연루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아시다시피 저 태평양 저 멀리 있기 때문에 그 직접 전장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은 이 서해안 지역이니까 결국 우리가 직접 그 피해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직접 연루된다고 할 때는 한반도가 굉장히 위험해지기 때문에 인도태평양 전략을 잘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 9월이죠. 그래서 오커스라고 호주하고
그 다음에 영국, 미국이 동맹을 결성합니다. 근데 이 동맹의 강도가 매우 높은 강도예요. 우리하고 미국하고의 관계를 훨씬 넘어서는 굉장히 밀도가 높은 이 동맹을 결성합니다. 그런데 이게 다 어디서 이게 작전을 하게 되느냐 하면 바로 이 태평양하고 인도양 그 경계에 있는 이 지역들 안에서 이 세 나라가 밀접한 군사적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 오커스라고 하는 동맹을 결성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과 발맞춰서 유럽 국가들이 인도양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프랑스가 항공모함을 보내고 있고, 그 다음에 이 퀸 엘리자베스호 그 영국의 그 지금 항공모함도 이쪽에 와서 뭐 정례 훈련이라고는 하나 이쪽에 인도양과 태평양에서 작전을 하고 지금 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이런 나라들이 왜 다시 인도양에 진출할까? 그리고 과거 제국주의 국가들이 왜 다시 아시아에 돌아오는가라고 하는 그 의미를 저희가 함께 파악해 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도태평양 전략은 단순히 미국의 전략을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동아시아의 미래, 그다음에 한반도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러니까 중요한 그 변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알 필요가 있고, 그리고 정확하게 알 이유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본질은 무엇일까? 중국 견제입니다. 이거는 70년 전에,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 1949년에 중국이 공산화되고 민주주의 공화국을 건설한 그 다음부터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사실 이 동아시아에 미국이 진출한 이래로 처음에는 중국과 사이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했지만 본질적으로 보면 이 동아시아에 있는 나라들을 다 미국의 영향력 안에 두려고 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일본이 중국을 침략했을 때, 1930년대 말에 침략했을 때, 일본의 전비를, 예를 들면 대출해 준 거죠. 그러니까 전쟁 비용을 대준 나라도 미국이라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이때 일본이 전쟁을 수행하면서 들였던 전쟁 비용을 빌려줬고, 그 다음에 전쟁 물자들을 거의 다 제공해 주었기 때문에 과연 이게 70년만 됐을까? 훨씬 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 중국에 대한 이해관계, 이런 걸 생각하면, 그래서 본질은 중국 견제다. 그리고 인도양에서도 미국의 영향력을 지속하고 또 새로운 영향권을 형성하려는 의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만약에 도전을 받지 않았다면 이런 의도를 가질 필요가 없었죠. 그런데 중국이 1대1로라고 하는 그런 세계 전략을 가지고 태평양이 막혀 있으니까 인도양으로 나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인도양으로 나오는 그 지점이 미얀마와 파키스탄 쪽입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나오려고 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나와서 중국의 영향력을 계속 확장하게 되면 유럽의 영향을 받게 되고, 또 우회적으로 이제 태평양으로 진출하게 되기 때문에 태평양 쪽도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위험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중국을 견제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핵심적인 거는 인도양을 중심으로 한 그러니까 중국의 진주 먹거리 전략이라고 하는 건 중국이 그 바깥으로 나가는 지점들을 이렇게 연결하면 마치 그 진주 먹거리처럼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점들을 통해서 중국이 아프리카와 유럽과 지역으로 연결해 나가는 그런 전략을 제어하려고 하는 목적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이, 아니 뭐 지금 거기는 인도양 같은 경우는 미국하고 미국의 이해관계가 그게 크지 않은 지역인데 왜 그렇게 싸울까? 또는 미국과 중국은 왜 싸우는 것일까? 그런 거 좀 궁금하시잖아요? 왜 상관도 없는 나라들끼리, 그리고 지리적으로 보면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들끼리 왜 그렇게 싸울까? 그리고 직접 뭐 이해관계에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전쟁을 하려고 할까? 이런 걸 생각해 보면
나라와 나라 사이에 그 이해관계라고 하는 것이 그 국가의 행동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라고 하는 것이 역사적인 경험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연장에서 미국이나 중국도 그렇게 움직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한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가 우리한테는 큰 문제죠. 제가 보기에는 한미동맹을 강화하려고 할 것이고, 미국은. 그리고 한미일 안보협력을 통해서 그 이쪽 지역을, 그러니까 이 일본과 한국을 대중정책 실행의 중심축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커지는 것입니다. 뭐, 최근에 우리 남한이 지금 그 군비 경쟁을 계속 치열하게 하고 있고, 또 이 군비가 강화되면서 뭐 지금 세계 7대 군사 강국으로 뭐 발돋움했다라고 하는데 그걸 정말 자랑해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특히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 남한의 군사력이 굉장히 강화됐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자주국방의 단초가 되기도 하지만, 이 자주국방의 단초가 결과적으로는 이 안보 딜레마를 갖고 오게 만들어서, 그러니까 일본을 자극하고 또 중국을 자극해서 이쪽에서 군비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지는 이런 문제를 또 빚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북 억제력은 생겼지만 주변 국가를 긴장하게 만든다는 측면에서는 또 그리 바람직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죠. 어쨌든 우리가 군비를 강화하게 하는 것도 결국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하고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우리나라를 활용하려면 미국이 볼 때는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군사력만 가지고는 그렇게 쓸모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대북 억제는 되지만 미국과 함께 전 세계를 대상으로 군사적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갖추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강화하면 할수록, 미국이 이쪽에 치중하면 치중할수록 우리의 군비는 점점 더 늘어나고 또 군사력은 커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야 미국과 거의 보조를 맞추면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한국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것이 남북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협조하지 않는 이유, 또 하노이 노딜 이후에 계속해서 지금 이제 긴장 국면에 있는데, 또 그리고 그 정체 국면 또는 교착 국면에 있는데, 이 교착 국면에 있는 이유 중에 하나도 우리가 군비를 계속 강화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북한을 재래식 무기로도 제압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을 우리가 갖추고 있기 때문에 북한으로 봐서는 이게 굉장히 위협적인 것이고, 특히 이제 미사일 사거리 해제 같은 경우도 굉장히 큰 북한으로 봐서는 위협으로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북한뿐만이 아니고 동북아에 있는 다른 나라들도 영향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남북 관계는 물론 동북아 국제질서 모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미국을 이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또 한국의 미래를 예측하는 데 중요한 그 기여를 할 수 있는, 또는 이해할 수 있는 단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인도태평양 전략은 언제부터 시작됐고 어떻게 전개됐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1991년에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냉전이 종식됩니다. 그래서 종식돼서 유럽엔 평화가 왔고요. 그러나 동아시아는 냉전이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조금 더 안정이 된 그 대서양 지역을 떠나서 그 태평양으로 그 관심과 그 다음에 이해관계의 축을 이동하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건 세계사적인 사건인데, 그래서 그때도 이제 그때부터 미국이 이 전략의 축을 그 유럽에서 저 동아시아 지역으로 조금씩 옮겨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90년대 말에서 2000년대 초까지는 미국이 아태 지역에서 조금 소원해지고 있을 때, 이쪽에 좀 관심을 덜 기울이고 있을 때 중국이 강대국으로 부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강대국으로 부상하는 이야기들이 이제 이 책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주요 국가들에서 중국의 부상을 다루는 이 정책을 많이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06년에 일본 아베 총리가 이 지역을 하나의 전략 공간으로 간주하면서 자유롭게 열린 태평양이라고 하는 걸 구상해요.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도태평양 전략은 일본이 먼저 구상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 미국이라고 아무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건 그러니까 아무 생각을 안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고 하고 있었는데 마침 일본이 이렇게 들고 나오니까 그걸 환영하면서 미국이 이것을 받아주는 형식으로 마치 그 샌프란시스코 평화회의 때 마치 일본이 원해서 미국에 주둔, 미군이 일본에 주둔하거나 또는 일본에 있는 미군 기지를 활용하는 것을 마치 일본이 원해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받아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바마 정권 들어서 2009년이죠. 그래서 아시아 회귀 정책을 선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피보트 아시아라고 하는 건 미국한테 전략적 이익이 큰 지역이 이제 아시아라고 하는 것을 미국이 인정했다는 뜻이고, 그래서 그때부터 점차 그 국제 외교의 중심, 물론 미국한테 외교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최강대국은 외교라고 하는 건 이 상호적인 것인데, 세계 초강대국이 그 상호적 관계 안에서 외교를 편다라고 하는 것, 외교 정책을 편다는 것을 거의 생각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외교라고 하는 말이 없긴 합니다만, 그래서 외교의 중심축을 아시아 쪽으로 옮기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7년에 트럼프가 중국을 전략적인 경쟁자로 인정하고 또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의 새로운 외교 정책을 수립하는데, 이것이 자유롭고 열린 태평양인데, 이 말이 결국 아베한테 왔던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베 총리에서부터 시작을 됐기 때문에 결국 미국과 일본의 이해관계가 맞는 그 정책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 미 국방부에서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를 발간하게 됩니다. 그리고 2021년 9월이죠. 미국과 영국, 호주가 안보 협의체인 이 오커스를 발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커스도 저는 이 인도태평양 전략의 일환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인도태평양 전략 안에서는 이 쿼드라고 하는 그 4개국, 거기에 미국, 일본, 호주, 인도가 들어가는데, 이것을 더 뒤에서 뒷받침하는, 더 안쪽에 있는 것이 바로 이 오커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아직까지 인도는 그렇게 협력적이지 않고, 일본도 궁극에 보면,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과거 전쟁을 치렀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완전히 신뢰할 수 없다라고 본다면 결국 앵글로색슨들끼리 만든 나라들끼리 좀 더 긴밀하게 이런 안보 측면에서 또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동맹 관계를 맺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인도태평양 전략은 이제 4자 안보 대화, 즉 쿼드로 시작이 되는데, 그래서 이거는 지정학과 지경학이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정학은 땅과 정치와 군사적인 것의 관계라고 한다면, 지경학은 그 땅의 위치, 현재 그 나라가 차지하고 있는 그 위치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긴밀하게 연결되는 것을 지경학이라고 하는데, 이 두 가지가 만나는 것이고, 엄밀하게 말하면 지정학보다는 이 쿼드 4자 안보 대화라고 하는 건 지경학에 가까운 것이다. 그래서 지정학이 지경학으로 옮겨가는 그런 새로 안보 모델, 그리고 복합 안보 위협 관리 또는 쿼드 국가들 간의 이 안보 협력. 여기서 안보 협력이라고 하는 건 군사적 안보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 안보까지를 포괄하는 이런 전략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4개국을 이렇게 이 지도에서 보시면 미국과 호주, 인도, 그리고 일본하고 우리를 연결하면, 그리고 대만을 연결하면 제2차 세계대전 때 이후에 종전 후에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설계했던 샌프란시스코 체제의 봉쇄 라인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재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과거의 시토하고 SFS, 샌프란시스코 체제하고 이렇게 연결을 하면 중국이 바다로 나가거나 다른 지역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을 효과적으로 봉쇄할 수 있는 봉쇄 라인이 구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지도로 보면 아주 명료해집니다. 그 나라들이 차지하고 있는 그 지리적 위치를 보면 중국이 바다로 나갈 수 있는 모든 지역을 봉쇄하려고 하는 의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봉쇄 라인을 구축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 전후에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일본과 그다음에 대만과 남한과 호주, 그다음에 필리핀하고 인도네시아를 연결해서 중국과 공산주의의 그 남하를 봉쇄하려고 했듯이 지금 쿼드라고 하는 건 인도양까지를 포함해서 이 태평양과 인도양으로 나가는 모든 라인을 그 바다로, 중국이 바다로 나갈 수, 군사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바다로 확장할 수 있는 모든 공간을 이렇게 지리적 공간으로 막고 있다. 즉, 자기의 동맹국들로 막으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이 쿼드 사자 안보 대화와 또 최근에 맺은 오커스를 그 연장해서 그 동맹을 만들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미국의 이해관계, 또 길게 보면 일본이 미국의 영향력이 약화됐을 때 일본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고, 또 호주의 경우도 중국이 계속 팽창하고 미국이 이 태평양 지역에서 영향력을 상실해 갈 때 호주의 안보 위협, 중국으로부터는 안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수단 또는 그 한 방편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고, 또 인도와 중국은 아시다시피 또 전략적 경쟁자입니다. 그리고 이 미국의 전략가들은 항상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러니까 중국을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인도가 팽창되는 것, 또는 인도를 지원하면, 그래서 인도가 성장하는 것이 그 중국을 견제하는 방법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래전부터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국무부나 국방부 또는 이제 전략을 담당하고 있는 여러 기관들의 전문가들이 항상 인도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고, 그래서 인도가 성장하고 국력이 팽창하는 것이 결국은 중국을 효과적으로 봉쇄하는 그 방법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인도를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도 중국이 팽창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일단 국경 분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파키스탄과 인도 간의 적대적 관계가 있는데 중국과 파키스탄이 가까운 관계를 맺고 있죠. 그래서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으니까 인도의 안보를 위협하는 아주 직접적인 원인으로서 중국을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고, 또 이 측면에서는 미국과 이해관계가 일치하고 있어서 그래서 이 쿼드에 참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느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그렇게 적극적이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국이 그러니까 미얀마를 통해서 인도양으로 나오고 또는 파키스탄을 통해서 인도양으로 나온다고 하는 적극적인 시도를 할 때 인도는 이쪽에 좀 더 비중을 두고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방부 인도 태평양 전략 보고서의 이제 핵심이 되는 내용만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왜 그동안 태평양 지역에만 관심을 갖다가 그 인도양 지역까지 관심을 갖게 됐는지, 또 인도 태평양을 하나로 묶어서 이런 전략적인 대상으로 삼고 있는지 하는 그 내용이 그 서론에 잘 나와 있습니다. 특히 이 지역이 갖고 있는 지정학적, 지경학적 중요성들이 있는 것인데, 미국이 여기에 왜 관심을 갖게 됐느냐. 첫 번째는 이 지역에 세계 인구의 50% 이상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으로서 굉장히 큰 시장인 거고요. 그리고 세계 GDP의 60%를 생산하고 있고, 또 세계에서 가장 물동량이 많은 항구를 9개나 가지고 있고, 또 전 세계 해상무역의 60%가 이쪽 지역을 통과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유럽에서 그 수입한 물건들이 또는 중동의 석유가 이쪽 지역을 통해서, 인도양을 통해서 그다음에 말라카 해협을 거쳐서 남중국해를 거쳐서 이제 우리 인천이나 뭐 울산이나 뭐 부산이나 이렇게 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이 주요 그 동아시아에서 수입하는 물품, 수출하는 물품 또는 남아시아 쪽에 수출하는 것들이 다 이쪽 라인을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전 세계 해상 무역의 60%를 차지하는 아주 중요한, 제가 보면 과거에 대서양을 능가하는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 지역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이 지역에, 인도태평양 지역에 있는 나라들과 교역하는 액수가 수출과 수입을 합쳐서 2.3조 달러. 우리가 이제 수출 수입 다 합쳐서 이제 1조 달러 조금 넘는데,
그 두 배 이상의 그 교역액을 차지하고 있는 이제 큰 전략적으로, 경제적으로 중요한 지역이라는 것이고, 그다음 세계의 군사 강국 가운데 10개국 중에 7개 나라가 이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6개 나라는 핵 보유국입니다. 그럼 우리도 그렇게 만만치 않은 나라인데 왜 그렇게 힘을 못 쓸까? 저도 늘 궁금해 하실 텐데, 저희가 세계에서 7번째로 군사적으로 강한 나라라고 평가를 받고 있잖아요. 실제로 모든 통계 지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왜 힘을 행사하고 있지 못하냐? 바로 앞에 있는 나라들, 그러니까 이 영내에 살지는 않지만 세계 군사적으로 1등하는 미국이 이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그 두 번째인 소련이 바로 북한하고 국경을 맞대고 있고, 그다음 3위인 중국, 그다음 6위인 일본, 우리 7위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이 다 군사적으로 우리보다 강한 나라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강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열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런 것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렇게 중요한 지역에 전략적 이익을 집중하는 경향이 있고, 또 대체로 이제 패권 국가들이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쪽 지역을 영국이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영국이 지배하고 있었는데, 영국이 지배하던 지역을 미국이 영국을 몰아내고 점령한 거예요. 그리고 영국의 금융질서, 이것도 사실 미국의 금융질서를 바꾸게 된 것이고, 그러니까 그때 제2차 세계대전 때 이 전체주의 국가들만 굴복시킨 게 아니고, 자본주의 국가들이지만 미국의 경쟁 상대였던 프랑스라든지 영국이라든지 독일 다 힘을 빼놓게 됐죠. 그래서 세계 제국주의 국가들의 대부분의 힘을 동시에 빼놓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자기들과 전쟁을 치렀던 적대 국가들만 항복시킨 게 아니고, 자본주의 진영 안에 있는 경쟁 국가들도 다 힘을 빼놔서 제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이 역대 지구상에 존재했던 국가들 중에 가장 강력한 국가가 됐던 것은 이런 전략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편도 힘을 빼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대적할 수 있는 나라나 집단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같은 맥락에서 같은 편이라고 해서 나중에 이렇게 전략 경쟁을 안 하느냐?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재밌는 것이, 이념 때문에, 지금 냉전 시대 때 이념 때문에 이렇게 갈등을 했는데, 그 이념이 사라지면 경쟁이 사라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강대국은 그 자국의 이해관계, 경제적 이해관계가 걸려 있으면 그게 동맹국이라 하더라도 그 경쟁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그래서 지구상에서 국가와 국가 간에, 특히 강한 나라들 사이의 갈등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전략 비전으로서는 그러니까 미국이 그 자유항행 작전 이런 걸 많이 하는데, 미국과 같이 이제 해양 세력의 경우는, 그리고 해군이 강한 나라들의 경우는 최대한 다른 나라의 그 육지에 가깝게 접근해서, 그리고 자유롭게 항행하면서 그쪽의 정보를 얻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같은 맥락에서 그렇게 자유롭게 열린 태평양 지역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중국이 도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여태까지 그걸 추구해 왔고, 자기 중심의 국제 질서를 동아시아 지역에 형성해 왔는데, 그리고 그것을 지금 잘 누리고 있는데, 이게 90년대 말부터 중국이 부상하면서 그 현상을 변경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현상 변경을 원한다는 것. 현상을 유지하는 건 미국한테 유리하고, 그러니까 미국한테 유리한 구조를 바꾸려면 현상을 변경해야 되는데, 그 현상을 변경하려는 세력이 중국인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의 이런 현상 변경을 원하는 수정주의적인 태도를, 이것을 제어하고 또는 봉쇄하고, 그리고 궁극에는 격퇴시키려고 하는 것이 바로 미국이 인도태평양 전략을 통해서 장기적인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미국은 이때 이 동아시아 지역에 있는 이쪽의 전략 환경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느냐? 그 첫 번째로 중국과 러시아가 바로 이 현존 질서에 도전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수정주의 세력으로 점점 힘을 키워가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힘을 빼놓는 것을 중요한 그 전략적인 목표로 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는 작은데 아주 성가시게 하는 나라가 하나 있는데 그게 북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핵을 개발하고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해서 미국을 위협하려고 한다는 것. 그래서 이런 현상을 위협하고 현상을 변경하려고 하는 그 세력들을 제어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인도태평양 전략의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는 그 2000년대 들어서부터는 특히 냉전이 해체되고 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 초국가적으로 안보 위협이 확산이 되는데 이것이 반드시 국가가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집단 개인들도 초국가적으로 안보 위협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금 막기 위한 것이고, 그리고 핵심적인 건 중국의 위협을 강조해서 중국의 위협을 약화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가장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략적인 경쟁 국가, 수정주의 국가라고 하는 건 현상을 변경하기를 원하는 나라를 수정주의 국가라고 하는데, 이 중국과 러시아를 수정주의 국가로 간주한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 두 나라의 도전을 물리치고 궁극적으로는 미국이 여태까지 누려왔던 제2차 세계대전 때까지 누려왔던 그 지위를 계속 유지하고 또 확대할 것임을 강조한 것이 바로 그 전략보고서의 중요한 전략환경평가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미국의 국익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무엇이냐, 국가의 이익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미국은 이걸 이익을 여러 가지로 나눠요. 한 4가지로 나누는데, 이제 그 중에 첫 번째가 본원적 이익이라고 하는데, 이 본원적 이익을 또 달리는 사활적 이익이라고 말합니다. 그 사활적 이익이라고 하는 건 본인들의 생존에 직접 영향을 주는 그런 이해관계를 그 사활적 이익이라고 하고, 또 본원적 이익이라고 하는데, 모든 나라가 마찬가지인데, 그 모든 나라는 그 1차적인 그 국가의 존재 이유 또는 정부의 존재 이유를 생존으로 보거든요. 그 생존으로 보는데, 그러니까 나라가 존재하고 나서 뭐 다른 이제 복지나 다른 것들이 존재하는 것이지, 나라가 존재하지 않는데 그런 것들이 존재할 수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국익이라고 하는 것, 가장 핵심적인 이익은 일단 미국의 안보를 지키는 것입니다. 자기 땅을 지키는 거고, 그리고 자국민과 미국이 그동안 선전해왔던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계속해서 전 세계를 상대로 해서 자국의 생활 양식을 표준화했죠. 그래서 자기네 생활 양식이 세계 표준인 거고, 모든 나라가 쫓아와야 되고 닮아야 될 양식이라고 그렇게 믿어왔고 그렇게 움직여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양식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계속해서 번영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지키는 것은 결국 힘이다. 그래서 저는 그 학생들이 그 미국을 천조국이라고 해서, 천조국이라는 말을 처음에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천조국이 뭔가, 이게 뭐 하늘의 아버지? 뭐 조상? 그래서 마치 이 지상에 존재하는 최고의 나라를 가리키는 그런 말인가 했더니 그런 뜻도 있지만, 국방비를 1000조 원 쓰는 나라라고 해서 천조국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해를 하게 됐어요. 그냥 엄청 쓰죠. 그러니까 1000조 원을 국방비로 쓰는데 우리는 한 40조 원, 뭐 간접적인 비용까지 합치면 이제 50조 원 정도로 쓰는데 거의 그 20배를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0배를 쓰고, 그리고 그 70%를 그 인건비로 쓴다고 합니다. 인건비로 쓴다고 하니까 미군들하고 미군 군속 또는 뭐 거기 그 전쟁할 때 보면 이 군인들만 가는 게 아니고 군 출신인데 제대한 군인들이 또 민간인으로 이렇게 전쟁 기업이 있어요. 그래서 전쟁 기업 같은데 이런 데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대리로 전쟁을 하거든요. 뭐 그런 사람들한테 지불하는 비용 뭐 이렇게 해서 한 1000조를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마어마한 그 비용을 사용해서 미국의 국익을 지키려고 하죠. 그래서 몬터를 방해하고, 그 다음에 이 1위의 군사비하고 2위에서 나머지 합친 나라들의 군사비가 거의 맞먹을 정도라고 할 정도니까 그런 어마어마한 비용을 써서 군사적 우위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고,
또 그런 힘을 통해서 균형을 확보한다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힘의 균형을 맞춰서 도전하는 나라들의 힘의 합과 미국의 힘으로 이렇게 균형을 맞추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러면 자기 안보를 위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수준을 항상 유지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안보 번영에 도움을 주는 국제 질서를 만들겠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본인들이 형성했던, 구축했던 국제 질서와 같은 정도 수준에서 이런 질서를 형성해 놓으면 미국을 위협하는 나라들이 이제 전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미국이 안정적으로 국가 운영을 할 수 있다고 보게 되는 것이고, 뭐 전 세계에서 위험 없이 다닐 수 있는 이런 세계를 만들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것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런 전략적인 이익과 목표를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이걸 지키려고 하느냐. 첫 번째는 이제 군사 대비 태세를 강화하는 것인데, 여기까지는 뭐 자기네가 하는 것이니까 문제가 없는데, 동맹과 파트너십을 강화한다는 것이 우리한테 좀 관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동맹을 강화하면서 동맹들에게 책임 분담을 하도록 요구하는 거예요. 책임 분담을 요구할 때 일단 비용 부담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 다른 데서 전쟁을 치르면 그 전쟁을 지원하도록 뭐 직접 군인을 파견한다든가 무기를 지원한다든가 또는 그 보급을 또 하게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자꾸 이 파트너십을 강화한다는 게 그래서 저희한테 좋은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는 미국이 동맹과 파트너십을 강화한다. 인도태평양 전략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 우리는 점점 더 미국한테 끌려다닐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움직이는데 다 쫓아가야 되는 이런 사태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결코 동맹과 파트너십을 강화한다는 것이 일본은 좋을지 몰라도 저희한테는 그렇게 달가운 현상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경제 또는 안보망 증진을 제시하는 것. 그러니까 지금 호주가 대놓고 미국 편을 들었잖아요. 중국의 대부분의 경제를 의존하면서도 대놓고 미국의 편을, 그러니까 미국의 줄을 서고 미국 편을 든 것은, 그러니까 미리 이렇게 판단해 보는 거죠. 이게 앞으로 미중 경쟁이 어떤 쪽으로 흘러갈 것인지, 그리고 궁극의 승자는 누가 될 것인지를 이제 간을 보고 좀 유리한 쪽으로 줄을 섰다. 그러니까 호주는 이제 그런 선택을 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쪽으로 이제 이 지역 경제는 안보망을 증진한다는 것을 약속하는 거예요. 과거에 미국이 했던 게 이제 공공재를 많이 제공했거든요. 공공재를 제공했다는 게 뭐냐면 저희가 인도양 지역을 거쳐서 수출하고 또는 수입을 하게 되는데 이쪽 지역에서 해적이라든지 군사적 위협을 막아주는 역할을 미국이 한 거예요. 그런 걸 일종의 공공재라고 해요. 그러니까 미군이 자기네 비용을 들여서 그 국제 무역 질서가 잘 유지되도록 뭐 해상 교통로나 이런 것들을 지켜주는 것을 이제 우리가 공공재라고 하는데 그런 공공재들을 제공했는데 그런 미국의 힘이 약해지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이제 부담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 동맹국들한테 이런 걸 부담시키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한테 그 통행로를 사용하는 나라들한테 다 비용을 지불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는 주변국이나 동맹국들한테는 좀 비용이 늘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태까지는 무임승차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 무임승차한 것들을 다 조금씩 비용 분담을 해야 된다는 거. 이것이 트럼프가 우리한테 국방비 5배 늘리라고 하는 것도 그 주둔 비용 5배 늘려달라고 했던 것도 엄밀하게 말하면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대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렇게 그 동맹 비용 또 공공재를 관리하는 비용으로 쓰려고 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이제 전략을 가지고 이제 미국이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를 만들었고 이것에 따라 지금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미국은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국과 파트너국, 마이너 파트너들이죠. 그래서 그것들 협력해서 열린 인도태평양을 만들겠다. 그러니까 미국 중심의 자유주의적이고 자본주의적인 질서, 이것을 이쪽에 만들겠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미국 중심이라고 했으니까 미국이 주도하는 이런 질서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책임 분담을 강조했고, 동맹국과 파트너국들의 책임 분담을 강조했으니까 우리의 부담이 늘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예측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한테 어떤 것을 시사하느냐 하면, 자,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를 미국의 전략적 경쟁국으로 강조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들의 위협에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그러면 그럴수록 이것이 우리한테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저희가 여기서 시사점을 얻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전략을 수립하고 시행하면서 중국과 무역 갈등이 바로 시작됐어요. 그리고 지금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 그 다음 마지막 단계가 이 전쟁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이 그쪽으로 비화될 또는 전이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이어서 그냥 단순히 보고서에 그치지 않고 이 전략 보고서는 동아시아 지역, 또 우리가 아시아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몇몇 국가에 그치지 않고 이 지역 전체가 군사적 긴장이 높아질 그런 위험이 높다라고 하는 것을 이것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이 그렇게 행동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이 이렇게 행동을 하게 되면 중국이나 러시아 또는 그러니까 미국과 사이가 좋지 않은 나라들이 함께 거기에 대항해서 움직일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예측이 가능하다면, 이거는 단순히 보고서를 그치지 않고 미국의 행동 지침이라고 볼 수 있고, 미국이 이렇게 행동한다고 했을 때 반드시 주변 국가에 영향을 주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시사점으로 얻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인도태평양이 왜 미국에 중요하냐? 되게 이제 이 바다가 되게 이 패권 경쟁의 장이 됐고, 지난 500년 동안 결국 바다를 지배한 나라들이 결국 세계를 지배하는, 또 강대국이 되는 측면이 있었죠. 그런데 과거에는 이제 태평양이 더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인도양도 이쪽 아시아 지역이나 인도가 성장하게 되면서 이쪽도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중심적인 지역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개를 합치게 되면 과거 대서양을 훨씬 능가하는 중심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인도태평양을 합친 이 지역이 패권 경쟁의 장이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경쟁의 장이 되는 곳에 미국이 관심을 갖는 것은 뭐 당연하지 않은가. 그동안 행동해왔던 방식에 따르면 자연스러운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인도태평양 전략을 통해서 미국이 하고자 하는 핵심 목표는 중국을 다루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국을 봉쇄하고, 또 중국을 궁극적으로는 뭐 완전히 패퇴시켜서 미국의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으면 더 좋겠지만, 뭐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기 때문에 중국이 조금 지금보다는 고분고분해지는 이런 상태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그 아시아 국가들, 그동안 미국과 사이가 좋았던 나라들과 지금 중국이 더 가까워져 있잖아요. 그래서 중국과 가까워져 있는데, 그 가까워져 있는 나라들이 미국을 다시 신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중국을 봉쇄하거나 미국이 이런 국가적 이익을 지키기 위해 행동할 때 본인들에게 훨씬 더 유리한 방향으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쪽을 잘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어떤 외교적 역량이나 다른 역량들을 여기에 집중하는 것은 바로 이제 그런 이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이 지역이 가장 중요한 지역이 될 거다라고 하는 게 분명하죠. 왜냐하면 지금 다음 세기에, 아니 뭐 현세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21세기에 그 부상할 나라들, 또 강대국이 될 나라들 중에 중국은 이미 이제 강대국이 되고 있고 더 강해질 것이고, 또 인도도 그렇게 못지않게 강력해질 것이라고 다들 예측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쪽 지역이 군사적인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정치적 또는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유럽이나 이런 지역은 이제 성장 동력을 상실해가고 있는데, 여기는 계속 팽창하고 있는 지역이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미국이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은 인도태평양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다. 그럼 이게 동아시아에 갖는 의미는 뭐냐면,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무역 갈등으로 시작했지만 이게 군사적 긴장으로 가고, 군사적 긴장이 더 확대되면 전쟁으로 가기 때문에 동아시아에는 지금 미중 경쟁 또는 미중의 전략 경쟁이라고 하는 것을 이 강 건너 불처럼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왜냐하면 언제 불똥이 튈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동아시아는 이게 평화를 위협하는 굉장히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동아시아 국가들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는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중국에 대한 이 비판 또는 이제 봉쇄하는 범위 또는 견제하는 범위가 경제에서 무역으로까지 이제 확대됐는데, 이렇게 가면
이게 일시적인 것으로 그치지 않고 중국의 힘이 능가하거나 미국을 능가하거나 또는 대등해지거나 이런 건 원하지 않죠. 그러니까 대등해지거나 능가하는 걸 허용하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2등 국가로 계속 머물게 하고 또 2등 국가이면서도 미국에 도전하지 않을 수 있을 정도까지 힘을 빼놓겠다라고 하는 것이 미국의 목표라면 장기화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게 뭐 몇 년 내에 끝날 문제가 아니고 이게 길게 가면 몇십 년도 갈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럼 몇십 년을 갈 수 있다라고 하면 이 대결 상태로 몇십 년을 가면 한반도 평화에는 치명적이죠. 그 북한이 우리한테 협조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는 것이고 또 이 남북의 화해나 이런 평화 쪽도 굉장히 위협을 받기 때문에 이 분단이 지속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측할 수 있게 합니다. 그만큼 이것이 갖는 그 의미가 큰 것이고 그래서 이 동아시아 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궁극에는 한반도의 통일, 평화적 통일,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이 안보 질서 이런 것에 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희는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앞으로 이제 미국에서는 그 쌍무동맹이라고 하는 건 그 지난번 강의에서 허브앤스포크 체제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이제 쌍무동맹 체제입니다. 1대1 체제였는데 그리고 또 그 1대1 체제도 쌍무동맹이긴 하지만 대체로 이 상위 파트너가 더 강한 힘을 갖고 있고 하위 파트너가 자기 권한을 일부 위임해서 그 밑으로 들어가는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조금 더 이 주니어 파트너들에게 더 많은 부담을 주는 방식으로 또는 부여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옮겨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인도 동북아 태평양에서 인도양 중심으로 이제 새로운 전략 공간이 그 재편될 것이다. 그러니까 조금 그 이 태평양 지역에 쏠려 있었던 관심이 인도양으로도 이제 그 옮겨간다라는 것이고 또 경제의 중심이 그렇게 움직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동북아시아의 성장이 또 정체되거나 또는 주체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미중 관계가 악화되니까 중국하고 러시아가 밀착하게 됐고 또 북한도 바로 이쪽 편에 이제 쓰게 됐기 때문에 결국은 신냉전 구도가 이제 표면화됐고 또는 자칫하면 이 전략 경쟁이 지속될 경우에 이 고착화될 위험도 커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자, 그러고 있는데 그 올 9월 15일 날 미국과 영국, 호주가 대중견제를 위해서 동맹을 결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동맹을 맺을 때 이 프랑스와 EU가 싫어했고 여기 이제 만화를 보시면 중국은 당연히 펄펄 뛰고요. 펄펄 뛰고 그 다음에 대만과 일본이 그 서로 이렇게 손을 잡고 좋아하는 걸로 이렇게 표현돼 있고 그 다음에 그 이 프랑스하고 EU가 화를 내는 그 그림으로 이렇게 형성돼 있죠. 그러니까 세 나라가 그 오쿠스라고 하는 잠수함에 타고 있는데 요거는 호주의 잠수함. 그러니까 호주가 프랑스한테 디젤 잠수함을 그 77조 원을 들여서 장기적으로 건조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미국하고 이 영국이 그 호주한테 이 건조하고 운영하는 기술을 지원한다고. 그래서 핵무기를 지원하는 게 아니고 핵 잠수함을 만들어주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기술도 이전하고. 그리고 이 건조하는 과정을 이제 미국과 호주 기업이, 미국과 영국 기업이 도와주겠다. 라고 그렇게 약속하면서 프랑스와의 계약을 파기했죠. 그래서 프랑스가 우리 등에 칼을 꽂았다. 또는 뒤를 몽둥이를 때렸다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면 왜 또 오쿠스라고 하는 동맹을 결성했을까? 자, 그러면 이 기존에 쿼드가 있는데 쿼드 말고 왜 영국까지 끌어들이는가? 라고 하는 문제가 있죠. 그리고 영국도 그 최근 들어서 인도양하고 태평양 지역으로까지 그 이 군사적 활동의 영역을 넓혀가고 있고, 그 다음에 프랑스가 지금 인도양에 항공모함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은 그러면 전통적인 제국주의 국가들이 아시아로 회귀하는 것, 이것은 무슨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국이 인도양에 진출하는데 성공하고 영향력을 계속 확대해서 1대1로 정책이 성공하게 되면 유럽은 중국의 영향권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중국이 유럽 대륙에 직접 영향을 행사하게 되고, 지금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중국의 영향권 안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미국의 이익이, 대서양 지역에서도 미국의 이익이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EU와 거리를 둔 영국의 경우는 또 직접 그 위협을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영국이 여기까지 참여하게 되는 것이고, 또 영국도 또 과거에 그런 제국주의였던 식민지 국가였던 나라들과 관계를 좀 돈독히 하면서 그 EU에서 탈퇴하고 나서 자기는 이제 경제나 모든 면에서 또 새로운 이제 활로를 구축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자기네 이해관계 때문에 결국 미국하고 손을 잡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대중 견제를 위해서 동맹을 결성하게 됐고, 또 이 동맹 결성에서 이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게 호주인데, 호주가 대놓고 이제 미국 편을 들으면서, 그 다음에 호주의 원자력 잠수함, 핵 잠수함이죠. 핵 잠수함을 통해서 작전 반경을 넓히고, 그리고 호주가 이 남중국해까지 진출해서 여기서 얻은 정보를 미국한테 제공한다는 구상이거든요. 그러니까 호주가 영내에서 그 군사적 비중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호주는 이게 나중에 미국의 영향력이 이 인도양과 태평양 지역에서 줄어들 경우에 본인의 이제 안보 위협을 이런 형식으로 대비하려고 하는 것이고, 일본도 이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게 그 호주의 지역 내 비중을 강화하고 또 영국의 태평양 지역으로까지 영향을 넓혀서 미국을 지원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커스 동맹 결성도 결국은 인도태평양 전략의 일환으로,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인도태평양 전략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공교롭게도 이 오커스는 그 앵글로색슨 기원이죠. 다 앵글로색슨족이고, 또 그동안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거의 한 몸처럼 움직여 왔던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아시아 지역에 있는 다른 나라들을 과연 이제 믿는 것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것이 흔들릴 경우 결국 우리를 지켜줄, 또는 우리가 함께 뜻을 합칠 나라는 이 나라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과 영국이 호주 핵잠수함을 건조하기로 했고, 또 운영을 또 지원키로 했고, 그래서 호주가 프랑스와 계약을 파기했고, 그리고 이 오커스는 이제 파이브 아이즈라고 해서 이런 이 군사 정보나 경제 정보를 그 도청하거나 또는 탐지해서 그 하는 그런 그 탐지하는 그 기구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파이브 아이즈가 이제 거기에 뉴질랜드하고 캐나다가 들어가요. 근데 이것도 역시 이 앵글로색슨인 거예요. 그래서 과거 이 파이브 아이즈의 이제 축소판이라고 이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중국 의존도가 높은, 무역에서 중국 의존도가 높은 호주가 중국의 팽창의 위협을 느끼고 미국 편에서는 선택을 하게 되었다는 의미가 있고, 여기에 영국이 힘을 보태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오커스 동맹을 통해서 이 그 기존의 그 쿼드 구조가 좀 더 그것을 뒷받침하는 그 구조를 하나 더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그 쿼드라고 하는 원 바깥에 요걸 더 지탱하는 원이 하나 더 생겨서 중국을 봉쇄하기가 좀 더 용이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대만 해협의 비아시아 국가 군함들이 자주 지나다니고 있습니다. 2021년 9월에 영국 군함이 대만 해협을 통과했고, 7월에는 호주 해군 순양함이 남중국해에서 영국 항공모함하고 합동훈련했고 혼자 대만 해협을 통과했고, 10월에는 네덜란드 군함이 대만 해협을 통과했던 것을 제가 뉴스로 보았습니다. 이렇게 보면 왜 이런 나라들이, 아시아와 상관이 없는 나라들이 왜 자꾸 이 대만 해협에 드나드는가, 또 남중국해까지 진출하는가라고 하는 건 결국 그 일종의 무력 시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동맹국들이 다수이고 또 미국을 지지하는 나라가 많다라고 하는 것을 과시하려는 미국의 의도에 부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게 이제 한반도의 평화에 갖는 의미가 좀 각별한데, 저는 5가지로 이제 봅니다. 첫째, 미중 관계 악화로 중국과 러시아가 밀착하게 됐고, 그래서 신냉전이 표면화되고 있고, 그리고 고착화될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인해서 북한도
우리 쪽보다는 반대 블록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진전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20세기에 벌어졌던 동아시아에서 지역에서 벌어졌던 전쟁들 대부분이 한반도가 지리적 무대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대만 해협의 긴장, 고조가 한미동맹 때문에 우리의 연루 위험을 높이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쪽 미국과 중국이 대만 해협 분쟁을 하게 될 경우, 전쟁을 하게 될 경우에 우리가 연루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이 한반도가 20세기 내내 그렇게 강대국의 전쟁의 무대였는데 또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 한반도 평화에 갖는 의미이고, 또 우리가 어느 쪽에 어느 정도 참여하고 협력하느냐에 따라서 수정주의 국가들, 즉 중국이나 러시아나 북한 이런 나라들이 이제 반발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러면 반발 가능성이 커지는 건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이런 이제 신냉전을 표면화하는데 이제 이 표면화 고착화하는데 기여하겠죠. 그리고 한미동맹을 재조정하게 되면서 군사력을 증강할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남한에서 계속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는 것이 결국 이제 한미동맹이 어떤 형태로는 조정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걸 대비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한국의 군사력이 북한 도발에 대비하는 정도 수준을 넘어서 주변국의 위협, 중국이나 일본의 위협에 대비한 군사력 증강으로 방향을 전환한다는 것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취해졌던 일련의 조치들을 보면 이거는 이제 북한의 도발을 대비한 것이라기보다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주변국 위협에 대비한 군사력 증강, 또 미국이 이 태평양 지역이나 이쪽에서 영향력을 잃었을 때 우리의 생존의 전략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미국의 전략으로 그치지 않고 한반도에 밀접한 영향을 행사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이게 10년이 될지 30년이 될지 모를 중장기적으로도 큰 영향력을 행사할 변수가 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이런 변화들이 한반도 평화에 갖는 의미를 좀 예의주시하면서 좀 더 예민하게 우리 평화의 문제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많은 공부가 되셨기를 바라고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